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5일 수요일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윤이고요. 자, 꿀 같은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시라면 오늘 정말 옷차림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시장도 오늘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출발을 힘차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을 세는 동안 상승했던 미 증시는 간밤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250여 개 종목에 대규모 전산 사고가 일어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매끄럽지가 않아서 마냥 해프닝으로만 여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일부 거래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는 했는데 월마트와 같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은 종목들 보유하고 계셨다면 계속해서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미 증시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해놓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통해서 미증시에서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 출발할 우리 증시까지도 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자,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본격적으로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증시가 상승을 좀 이어오던 분위기에서 간밤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미증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시장이 함께 돌아가던 때만 해도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간부들 입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고, 자, 우리 시장 어떻게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난주 연준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주말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나온 기사 때문에 뭐 지난 월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월스트리트 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디미라우스 기자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이 뭐 일단 2월 1일 날 FOMC 성명 이후에 그 기자회견 내에서 성명 내에서 중단 시점을 살피면서 금리 인상은 지속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어떤 이제 실마리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월요일에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지난 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내에서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좋고 나쁨이 이제 현재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1월 달 FOMC가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기준금리를 25bp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2월 달 이후에 12월 달 CPI 상승률이 6.5%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지금 최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작년 이제 6월 이후에 뭐 고점으로 해서 CPI 상승률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4%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서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번 달, 그다음에 3월 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 부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11월 달부터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연준의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둔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립서비스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물가 지표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약화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종 경제 지표가 불안한 감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에서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직도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뭐 20여 년 동안 지금 뭐 패드가 그 어떤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걸 뭐 일명 패드 푸시다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패드 푸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1월달에 계속 그 주가가 랠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시중에 뭐 풍부한 유동성까지 같이 맞물려서 뭐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해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2월 달 점도표 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최저금리 수준은 5.0에서 5.25% 사이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4.5%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75bp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과연 연준에서 뭐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과연 마칠 것이냐라는 것에선 아직까지는 좀 회의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연준 입장에서 보면 1970년대에 그 연준 정책에 의해서 고물가 상황이 10여 년 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 통화 긴축과 완화가 번갈아 이루어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과 같이 조금 경기가 나빠지면 통화 긴축을 완화를 했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통화 긴축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고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연준 의장을 했었던 아서번스라는 사람이 연준 최악의 연준 의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이제 물가 수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도 제2의 아서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력한 그런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1월 달에 미국 내에 휘발유 가격이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을 했었던 게 휘발유 가격의 안정인데 이게 다시 리바운드 형태로 튀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향후에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그 추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비스 가격 관련된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주택과 관련된 이제 임대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저임금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최저 시급을 기존 12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월마트가 이런 최저 시급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유통업체들도 최저 시급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비스 물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 이런 경기
타결을 위해서 향후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받는 충격 여부도 좀 강도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1월 달 랠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랠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은행들의 올해 뷰는 아직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저하고의 그런 증시 흐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기업의 실적들이 1분기에도 만약 부진한 그런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 변동성은 다시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4분기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1분기 기업의 가이던스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목표한 금리 수준까지는 현 시점에서 75bp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당장 가깝게 다가온 FOMC에서는 역시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연휴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스값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됐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다시금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렇게 물가 안정 속도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둔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연준이 과연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 또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옐런 미 재무부 장관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고 나셨어요. 자, 지금 미국 의회가 현재 3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경 8,800조 원으로 책정됐다고 하는데 이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과거서부터 이제 계속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대표로 2011년도에 이제 부채 한도 그런 이슈 때문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하락을 할 만큼 이제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연방 부채를 늘렸던 그런 이제 가장 큰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연방 부채 한도는 2019년도에 22조 달러였습니다. 그게 2021년도 12월에 31조 4천억 달러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지금 다시 그 한도가 다 차서 추가적으로 지금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차입금 규모가 31조 4천억 달러에 다다를 만큼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연방 부채에 대한 상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차입금 규모가 한도에 다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미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서 필수 경비를 제외한 필수 경비만 이제 지출하는 긴축적인 이제 운영 체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미 재무부의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금고가 비는 그런 시점인 X데이트는 아마 8월 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방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1년도에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한 단계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의 백악관과 그다음에 공화당의 의회가 맞붙으면서 부채 한도 증액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고요. 이 때문에 낮춘 이후에 한 달 동안 전 세계 증시가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번 이렇게 부채 한도 증액이 지연될 때마다 국제 신용 기관들이 계속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엄포성 발언을 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만약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백악관이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한 대신 그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국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공화당 내에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정부 지출 없이는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없다라는 강경한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의 접점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부채 한도는 어떻게든 타협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타협이 될 때 아마 연방 정부의 지출 규모가 상당 부분 감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연방 지출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런 협상이 6월 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국가부도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국가부도라기보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전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타협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 지출은 감소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미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위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증시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장중에는 0.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내일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될 것 같습니다. IBM도 실적 발표 예고를 하고 있고 26일 같은 경우는 인텔이 실적 발표, 분기 실적 발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요 기업의 발표 일정과 함께 또 실적 전망도 함께 살펴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기업 중에 90개 기업이 이번 주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밤이었죠. 지난 밤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버라이즌, GE, 3M 등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일 내일에는 테슬라, IBM, AT&T, 보잉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6일에는 인텔, 비자, 마스터카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아멕스, 쉐브론이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3M 같은 경우 실적 부진을 발표를 하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하향 발표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하향세를 보였고요. 이에 비해서 GE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재생에너지 부분의 실적 악화 우려로 주가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지금 4%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2.29달러보다 높은 2.32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18%의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향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웠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AI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오픈 AI를 애저 서비스에 이제 접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기 매출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2016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조금 불안한 그런 감을 주었고요. 순이익 규모도 1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12%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인원 감축을 한 10,000명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타 비용 절감을 통해서 번기 비용을 10억 달러 감소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4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매출도 아마 이번 4분기 매출도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4분기부터 중국,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차량 할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과연 매출액이 얼만큼 줄었는 시장 예상치와 차이가 나는지가 시장의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가 주춤하면서 1분기부터 할인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할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소비재 관련 기업들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만약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확인하실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가이던스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주 4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기업 가운데 90곳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11%가 전년 동기 실적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의 가이던스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전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어가 봅니다. FA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수출 감소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수출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이후에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역 수지에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른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상적으로 무역 수지와 함께 경상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 내 통화 가치 그리고 외환 보유고 여기에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역 수지는 물론 경상 수지 모두 수출과 수입에 의한 차익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실적에 매우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업 대다수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 수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국제 수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와 행한 모든 수출과 수입의 차익을 의미하는데, 이 국제 수지는 다시 두 가지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나뉘어지고,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 그 중에서도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 수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미미한 차이가 있다면 상품 수지라고 하는 것은 국제 수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통관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역 수지가 상품 수지에 비해서 조금 낮은 흐름을 보이나 상품 수지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올해 기준이죠. 20일 만에 무역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해 8월을 이미 웃돌았고, 동기간 중에서도 대중 무역 적자가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마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역 수지는 마찬가지고 경상 수지나 상품 수지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품목이며, 또 하나는 어떤 국가, 즉 품목과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이 4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감소합니다. 참고로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20% 이상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T, 그중에서도 컴퓨터 주변기기나 가전, 무려 45%, 47% 이 정도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반도체가 좋지 않고 수출 교역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 흐름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역 수지 적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나, 해결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잘 되거나, 두 번째로는 중국이 조금 더 많은 수입 물량을 가져가거나, 마지막 수입 물가죠. 수입 물가가 소폭 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금 보이는 무역 수지는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씩 될 거라고 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재고 자산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마케팅이나 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가전에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 꼭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중국도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매우 어렵게 되면은 중국 경제 자체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 물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수입 물가의 상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거기에 환율 효과, J커브 효과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적어도 올해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수준까지 나오는 것은 상당 부분 미미해질 것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역 수지 적자는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물론 지금 넉 달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은 아마 무역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품목과 상대국이 어딘지를 살펴봐라라는 이야기에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상장사들에는 어떤 주가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무역 수지 적자폭이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증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일 변수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중 변수가 모두 복합적으로 지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응당 지수 자체의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올 1월부터 20일까지, 첫날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더 커졌음에도 우리나라의 증시는 반등을 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소폭 줄었다라고 하는, 즉 기타 다양한 변수들이 오히려 지금 보이는 이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응당 국내 증시의 약세 국면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 혹은 일조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다행스럽게 이 무역 수지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후에는 조금씩 개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장도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기사나 이슈에는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의 현재 적자 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대중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오늘부터입니다. 호가 가격 단위가 조정이 되는데 2010년 이후에 13년 만의 조정이라고 하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제도를 단순화해서 고가주 종목에서의 투자자 혼란을 줄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호가 가격 단위가 촘촘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장에서의 반등 속도가 오히려 더뎌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 단위를 변경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전망은 좀 어떻게 짚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호가 단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00원까지는 1원 단위로 변경이 되었고 5,000원까지는 5원, 2만 원까지는 10원, 그리고 5만 원까지는 50원, 20만 원까지는 100원, 50만 원까지는 500원, 50만 원 이상은 1,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호가 단위를 이렇게 변경한 그 배경에는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첫째로는 거래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장이 보일 수 있는 가격 발견 기능, 이를 소폭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호가 단위가 조금씩 촘촘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주문을 할 때 가격을 조금 더 촘촘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거래 비용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리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호가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47%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가치 평가를 하거나 수익률을 측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응당 한국거래소가 이야기했던 그 배경으로 삼은 거래 비용의 감소 그리고 가격 발견 기능 이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본 것은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는 주가 상승에 소폭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 호가 단위가 촘촘해지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호가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주가 상승을 소폭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줄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두 번째는 역시 거래량입니다. 과연 거래량이 늘어날 것인가? 제가 이 거래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추정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호가 단위와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있었는지 조금 찾아봤는데 다행스럽게 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딱 3개가 나와 있어요. 3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가 그리 큰 영향은 없다 혹은 연구 주제로서는 그리 옳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논문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학술 논문 하나와 학위 논문 2개가 있었는데 제가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당시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던 전 종목 689개에 대해서 샘플 기간 200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 나온 결과가 한국거래소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거래 비용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나왔고 거래량 또한 소폭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결론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존 9,990원에서 10,000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호가가 10원에서 5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타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서도 호가 단위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샘플 기간은 1997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9개월 동안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 1일 평균 거래 빈도가 50회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또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번 호가 단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거래량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호가 단위의 변경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장의 상승에 함께 결인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래소가 내어놓은 그 배경, 거래 비용의 감소와 해당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바뀐 호가 단위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알아간다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천천히 접근해 나가면 익숙해질 것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13년 만의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이고 급작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점차 적응을 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거래소의 거래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에 유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또 9시부터 시장 거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이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향하게 될 텐데 이후의 증시 흐름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우리 설 연휴 기간 중에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2% 대략 8%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아마 오늘 우리 증시의 갭 상승을 일정 부분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긴 틀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을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죠. 그와 함께 미국이 보였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오히려 축소가 되고 베이비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기껏해야 0.25% 단위로 2번 아니면 3번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리스크는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역시 중국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나라의 증시는 결국에는 중국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다시 한번 문을 열고 경제 활동을 재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교역량에서 대략 26%, 27% 모두 중국향 매출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품들을 수입해 갔을 경우 기업의 실적은 필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수급인데요. 올해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대략 4조 정도 던졌지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지금 4조 2,700억 원 수준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750억 원으로 그리 크진 않지만 현물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매수세를 보였고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화되었고 그래서 시장이 꽤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무려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당시의 시장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하락했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무역 수지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지금처럼만 유입이 된다면 시장은 못 갈 이유가 결코 없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이번에 보였던 이런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반드시 경신할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의 기인이 크게 올랐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적으로 오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시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긍정적인 시각으로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해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 수지와 함께 오늘부터 적용되는 호가 단위 변경 그리고 연휴 이후의 시장 전망까지 이창원 FA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보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시장 상황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일단 지난주 증시 주요 특징과 함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중국과 한국 증시가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출하가 되었죠. 이 때문에 2차 전지와 고배당주들 전부 다 조정을 받는 한 주였는데 지난주에는 시장에 없던 새로운 테마였던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솔트룩스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11월 말부터 6,000원 후반대로 시작한 주식이 현재는 24,000원 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간 증시에서는 기존에 강하게 이끌어줬던 종목들의 약진보다는 새로운 테마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와 정부 차원의 육성, 그리고 향후 기대감이 큰 영역들의 섹터에서 상승을 주목했는데 이 중에서도 원전 테마는 우리나라 정부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발로 뛰는 수주와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나 그간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걸까요? 원전 관련주는 지난주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증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기대감과 신선함을 주는지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지금의 시장 상황은 새로운 영역의 테마가 생겨나면 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현금을 기존에 잘 붙어주었던 그간 시세 분출이 잘 나온 종목인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개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도 섹터의 변화가 너무나 빠른 나머지 신규 테마, 신규 종목 외에는 꾸준한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증시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일단은 3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또 증시 일정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 증시 일정은 먼저 중국 증시가 춘절 휴장으로 금요일까지 쉬어가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 증시가 열리는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증시 출렁임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변동성이 덜할 예정인데요. 이 기간 동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죠. 오늘 새벽 시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인텔, 쉐브론, 그리고 실적 발표를 국내 증시에서는 수요일 삼성전기, LG이노텍, 목요일 삼성 SDS, 에코프로 BM들이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반도체 2차 전지 사업은 전기차 수요 감소와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재고 문제를 쉽사리 해결을 못했죠.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의 서막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월가의 컨센서스에 따르게 된다면은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초 101달러의 저가를 중심에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 저점 대비 40% 가까운 상승을 해서 140달러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경제 상황의 지표를 삼는 이유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사업에 무수히 많은 회사들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할 경우 국내 증시도 덩달아 같이 상승할 명분이 주어지는데요. 국내 증시의 시총 상위 종목들 또한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한편 이번 이슈 외에도 26일 목요일 대한민국 4분기 GDP와 미국의 4분기 GDP가 같은 날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 다음 날은 미국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 0.3%, 3.2%를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분기에는 예상치는 각각 한국은 마이너스 0.3%, 미국은 2.6%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증시 자체가 반도체 수요 둔화와 코로나19 그리고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등 엄청난 악재들로 인해서 고통을 분담했던 기간인 만큼 이 한국은 역성장, 미국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저조한 성장을 내보일 전망이지만 테슬라의 실적을 전망인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저조한 성적을 내볼 전망이긴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 테슬라의 실적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대부분 2차 전지와 관련이 많은 기업들이 예정이죠. 자,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께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차량 판매와 재고량의 증강 추이를 같이 함께 주목을 해본다면 증시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가 이미 된 상황이고 내일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또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내일 또 한국과 미국 4분기 GDP 발표도 앞두고 있다라는 일정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지표 그리고 증시 일정에 의한 시장 영향력은 어떨지 대응 전략 짜주신다면 어떻게 좀 짜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주는 2023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달이므로 여러모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번 달의 마무리가 상승으로 마감할 경우에 시장 참여자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과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간의 증시 하락폭이 컸던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의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테마들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높게 상승할 종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엔터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 작품에 대한 판권을 가진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기업과 그리고 연예인 기획사인 SN과 같은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두 종목 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기대감과 그리고 사우디 펀드, 싱가포르 투자청 등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었던 제조업 분야의 타격과 연이은 경기 부진 이러한 악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잘하는 분야인 현재 지금 당장 돈이 되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터주들의 주가 추이는 작년에 꾸준한 상승 랠리 후에 현재는 가격 조정에 들어간 만큼 주가 자체로의 매력도도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자리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유치 소식이나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경기가 활성화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면 주가는 더욱 우상향할 전망이니 엔터주의 물량을 모으는 기간으로 보내신 후에 다음 달 2월 1일 진행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치 25bp 인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적극적인 투자에도 늦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 조금 여유를 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우준 연구원님께서는 엔터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다가 FOMC 이후에 FOMC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우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또 오랜만에 기지개를 켤 시장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니까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